3번 보죠. 362페이지 3번 문제. 도시개발사업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좀 문제가 순서가 섞여 있어가지고 보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환지 방식의 절차를 다시 한번 써보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환지 계획을 인가받은 대로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제가 가로란에 썼던 거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라는 뜻이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데에는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검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이때부터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그 다음에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다음 날, 만료되는 권리의 종료점은 끝나는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채비지로 정하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부터 취득하냐니까 다음 날 맞고, 그 다음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이렇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러니까 이거 채비지로 정하지 않은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환지 다시 한번 보면서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만료되는 권리의 종료점은 끝나는 때. 다시 한번 보면 요때가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라는 거는 24시. 그 다음에 다음 날은 00시를 말하죠. 똑같은 시점인데, 자, 다음 날이라는 거는 내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의 시점을 표현할 때는 다음 날. 근데 끝나는 때 요거는 만료점을 표현할 때 끝나는 때라고 합니다. 만료점. 자, 그래서 환지되기 전 토지에 내가 이 토지를 위해서 주변 토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지역권은 이 사람이 받는 환지로 따라갑니까? 종전 토지 그대로 존속합니까? 남아있어야죠.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니까.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그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요역지 옆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언제까지 있다가 없어집니까? 만료점을 물어보니까 끝나는 때라고 해요. 끝나는 때. 끝나는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끝나는 때.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냥 끝나는 때.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이 혼용 방식에는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딱딱 나눠서 하는 거. 미분할은 나누지 않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구역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라. 네, 그렇습니다. 나눠서 딱딱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나눠서 하는 게 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건 무슨 방식이죠? 수용. 이렇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 방식. 이렇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닙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근데 A에서 B라는 방식으로 변경할 때 변경 후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뭐였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경되고 나서 수용 방식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장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하면 됩니다. 뭐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해가지고 허가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시행 방식이 어디 들어가냐면 개발 계획에 들어갑니다. 개발 계획에.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시행자는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해서 개발 계획에다가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4번 보실까요? 해설을.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국장한테 뭐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시행자가 정하면 됩니다. 정하면. 그 다음에 5번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지자체가 만드는 자치법규를 뭐라 부르죠? 시행규정.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조합이 만들면 정관,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렇게. 그래서 자치법규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조합이 만들면 정관, 지자체나 뭐 이런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준공검사에 틀린 것.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개발법 맨 끝에 나오는 건데, 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 조성 토지들은 원칙은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만 채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비지는 그래. 채비지는 이거 준공검사 전이라도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을 해야 되니까 채비지는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도 가능하고. 이렇게 채비지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뭐 의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항상 나오는 거고.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일부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낼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 누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됩니다. 준공검사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 옳은 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은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네, 시행자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지가 수용을 할 필요가 없죠.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거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지정권자가 수용할 필요가 없고 수용은 시행자가 합니다. 공공만 하는 거 아니고 민간도. 그래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거지 지정권자는 수용해서 이거 뭐 또 쓰겠습니까?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지법을 준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수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죠? 개발법에서 수용에서 원칙은 공지법 준용하는데 공지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는 언제를?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그거죠. 그거 세부 목록을 고시한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고.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뭐 국가든 뭐든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5번 시행자가 토지상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상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그 다음에 7번 옳은 것.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자, 수용은 공공만 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그렇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이 가능한데 민간이 수용할 때는 동의요건이 필요하죠. 그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하거나가 아니고 소유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죠. 그러면은 지금 지문에 지방공사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이죠. 동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동의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죠.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때 민간만 보증을 받는 거지 공공은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자체는 공공이니까 보증 없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선수금을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 위한 요건이 공공이랑 민간이 좀 다르죠. 공공은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 공공은 1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은 소유권은 100%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근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둘 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다음에 원형지는 얼마까지? 3분의 1 이내에서만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아닙니다.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조성토지 공급할 때 원칙 어떻게 공급하죠? 경쟁입찰. 조성토지는 원칙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근데 공공용지 같은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운 건 추첨하는 것만 외웠습니다. 추첨하는 거 다시 보면은 규, 공, 당, 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얘네들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8번. 조합. 틀린 것.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네.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두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맞고,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죠? 저는 정관의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 포함. 네, 이게 틀렸죠. 포함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의무.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임원을 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합을 설립하려면 몇 명? 1명. 7명 이상이 모여서 누구한테 인가 받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이건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제가 기본서에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 경미한 사항이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정도.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 요거는 기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랑 공고 방법의 변경, 요 2가지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요 2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2가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랑 공고 방법의 변경, 요 2가지는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 거. 이렇게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1항 소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반대로 써놨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조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네.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이니까 100인은 50인이 맞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우리 시험 치다가 보면은 뭐 지금처럼 100인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0인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게 붙죠. 그럴 때는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법전에 나오는 우리 책에서 봤던 숫자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법전에서 봤던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근데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숫자가 안 붙죠. 그럴 때는 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100인인 했으니까 요거는 5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뒤에 100인 이상이 나온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100인 이상도 무조건 틀린 거지만, 그러니까 100인 이상이면은 50인 이상이니까 둘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50인 이상 안에 범위 안에 속하니까. 이게 예전에 왜 이렇게 문제를 내냐면은 예전에 형사소송법 문제에서 공무원 시험이었는데 정답 12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든지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법을 개정하면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이렇게 시험을 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로 개정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도 100만 원 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정답 12가 붙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말은 되죠. 100만 원 이상이니까 500만 원 이상도 이 100만 원 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정답 12를 붙었는데 법원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줍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법원 판례에서 아주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객관식 시험은 뭐 옳은 거 확실히 옳은 거 확실히 틀린 게 아니라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것을 찾는 것이 객관식 시험이다라고 이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문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모가 있고 확실히 틀린 게 있다. 세모는 정답으로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절대. 시험 치고 나면 이건 녹화하고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시험 치고 나면은 그 막 교수들이 이거 정답 중복 정답이 가능하다 이런 거 막 올립니다. 대부분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춰버리죠. 더 전원 정답 해버리면은 이게 합격자가 몇천 명씩 증가, 몇백 명, 몇천 명씩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합격자가 안 그래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한 문제, 두 문제를 정답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합격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답 12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대한 자기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러한 것들로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노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정답 안 받아줍니다 라고 하고 확실히 제가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중복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말고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제가 중복 정답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절대 안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한두 문제 차이로 한 달 동안 헛된 기대를 가지고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정답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의제기 신청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확실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 좀 애매한 것들은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예 출제위원이 개정된 걸 모르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받아줍니다. 당연히 받아줍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애매한 것들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절대. 그래서 전에 이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500만 원 이상이었는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이렇게 개정을 하고 바뀐 걸 모르고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500만 원 이상도 100만 원 이상 아니냐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거 안 받아줬습니다. 정답 처리 안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이거 무조건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가 있다. 그러면 요 앞에는 반드시 법전 안에 있는 우리가 책에서 봤던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상, 이하, 미만, 초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요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범위 안에 속하는지. 그래서 지금처럼 100인이라고 돼 있으면은 50인 이상인지 그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00명 이상 이런 말이 붙었죠.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50명 이상에 100명 이상이 포함이 되지만은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있을 때는 우리 책에서 봤던 숫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요새는 이걸 완전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야, 100명 이상도 50명 이상 뭐 맞는데? 라고 하시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앞에는 우리가 책에서 봤던 숫자가 반드시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안 나와 있을 때는 그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중복 정답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사이트만 디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차라리 지금 잠을 한 10분 덜 주무시면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한 달 기다리느니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웬만한 그 중복 정답은 안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에 한 두세 문제 정도 그 중복 정답이라든지 모두 정답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제일 많이 되는 게 뭐 공법 같은 거라든지 개정이 잦은 거, 세법 이런 것들. 개정이 잦은 법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되긴 합니다. 출제위원도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개론 같이 학설의 다툼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답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민법 거의 대부분 안 받아줍니다. 확실히 판례가 있으니까. 근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9번은 정답이 5번이죠. 5번. 옳은 거. 그 다음에 10번. 자, 이것도 또 환지인데, 환지는 크게 평면 환지랑 입체 환지라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환지라는 거는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요게 평면 환지. 근데 환지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 요거는 입체환지 해서 평면환지랑 입체환지. 보시면은 기읍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면 평면환지. 근데 니은에 환지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은 입체환지. 이렇게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이거는 제가 계산 문제 한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공법에서 계산 문제 중에 그나마 공식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해설에 아마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인데, 평균 토지 부담률 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 분모에는 환지 계획 구역 전체 면적이 들어갑니다.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보류지 면적. 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밑에는 환지 계획 구역 전체 면적. 위에는 보류지 면적.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똑같은 걸 빼주면 됩니다. 아래 위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빼주냐면은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랑 시행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면적 이 두 가지를 빼줍니다.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이랑 시행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면적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아래 위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해설의 공식을 먼저 보시면은 보류지 면적에서 빼죠. 빼는데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토지 면적 플러스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 요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아래 위로 똑같이 빼주는 겁니다. 아래 위로. 그래서 밑에는 환지 계획구역 전체 면적, 위에는 보류지 면적.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위로 똑같이 빼주는 거는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면적이랑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 요 두 가지를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식에서 환지 계획구역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입니까? 2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위에는 10만 6,500 맞죠?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면적이 2만. 그 다음에 원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이 만. 그러니까 아래 위로 3만씩을 빼주면 됩니다. 3만씩을. 그러면 17만 분의 7만 6,500 제곱미터가 되겠죠? 나누면 45%가 된다라고 해설에 아주 친절하게 써져 있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면 계산기를 들고 있을 테니까 요거 계산기로 푸시면 되죠. 45%.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유리니까 곱하기 100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0.45가 나올 겁니다. 나누면.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문제가 없어가지고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 보류지가 박스 안에 보면은 보류지가 10만 6,500제곱미터 10만 6,5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지문을 하나 더 넣어보면은 채비지가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비지 3만 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그 박스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채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류지에서 더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지워버려야 됩니다.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환지 계획에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죠.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뭐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채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박스 안에 채비지 얼마 이게 들어가 있으면 채비지는 빼야 돼. 이 채비지를 넣어서 문제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채비지는 이미 보류지에 포함된 면적이니까 이 10만 6,500제곱미터 안에는 채비지 3만 제곱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도 이건 지워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밑에는 환지 계획구역 전체 면적, 위에는 보류지 면적이 들어가는데 그 박스 안에 채비지 면적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어더라도 이 채비지는 제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보류지에 이미 채비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맞죠?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1번지 환지되고 나서 1번지를 갑에게 250제곱미터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1번지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환지되기 전 1번지로 이 토지를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거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렇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다음 주에 환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지 전 토지 여기서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사람 팔이 하나 나온 겁니다. 사람 팔이 토막 살인 사건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환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를 받는데 원래 토지가 있던 이쪽으로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환지를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 멀리 환지를 지정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토막살인 사건의 증거보전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토지에 전속하는 재판상 처분으로서 증거보전 처분을 여기다 내렸는데 이 증거보전 처분은 요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대로 여기 남아있습니까? 살인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증거 보존 처분을 이쪽으로 오면 살인사건도 발생 안 한데 이런 데다가 증거 보존 처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증거 보존 처분이라는 거는 토지에 전속하는 재판상 처분이니까 이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야죠. 살인사건이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갑이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다. 즉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토지에 전속하는 거. 아까 지역권도 마찬가지. 지역권이라는 거는 이 토지,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거니까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종전 토지를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환지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거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역권이든 토지에 전속하는 재판상, 행정상 처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거니까.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토지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마찬가지죠.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없어지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게 아마 책에 나올 텐데 한번 보죠. (242페이지) 요약서 242페이지 환지 처분의 효과 보죠. 조금 읽고 보죠.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효력 발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원칙적인 효과 보시면은 권리의 확정, 새롭게 시작하는 권리의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만료점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되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예외적 효과 해서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거는 종전 토지의 존속.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존속하는 경우, 토지에 존속한다라고 해야겠죠. 종전 토지상의 존속. 근데 지역권 역시 종전 토지의 존속. 이렇게. 근데 환지 방식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없어지는 권리니까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채비지 보류지의 기속해서 거기 2번에 가로 1번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다음 날부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 언제까지 있다가 없어집니까는 끝나는 때. 만료점은 끝나는 때, 시작되는 권리는 다음 날. 이렇게.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다만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미 처분된 채비지에 대해서는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처분했으니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은 아까 했죠. 확정은 언제?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리고 이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를 하는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책은? 245페이지 정도에 나오겠죠? 244페이지. 244페이지 매니. 요약서 244페이지 매니. 가로 3번에 나오죠? 청산금의 결정, 확정 시기 해서 결정은 언제?
환지 처분하는 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확정은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박스 안에 예외, 환지객 인가 후 지체 없이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시. 이건 인가 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렇게 과소토지입니다. 과소토지인 사람들에게는 따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리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바꾸려면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따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그리고 이렇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나갈 때 이 사람들이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고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청산금 줘. 청산금 줘야 나가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리 청산금을 나갈 때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 부지정 시에는 환지 계획 인가 후 지체 없이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의 13번 문제. 보시면은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자, 다시 절차를 한번 써보죠. 자, 환지 계획을 인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공사에 착수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정권자한테 신청하는 거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받고 나면 60일 안에 그냥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면 됩니다. 이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공고를 하는 공고를. 환지 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공고. 그러니까 뭐 지정권자한테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행자가 그냥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걸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해설을 보시면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가 환지 처분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부르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나눠서 사업을 할 때는. 3번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감정가도 아니고 환지 방식일 때는 아까 했었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뭐 해야 되죠? 감정평가. 문제에서 지금 환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해야 한다. 이게 환지 방식에서 토지 평가할 때 가격이죠. 환지 방식에서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한다. 이게 환지 방식에서 토지 가격 평가. 한번 해보면은 자. 우리 원형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죠? 원형지 가격은 협의. 원형지는 가격을 협의.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원형지는.
가격을 조성토지는 수용 방식에서 조성토지는 원칙 가격은 뭡니까? 감정가. 수용 방식에서는 원칙 감정가. 근데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원형지는 협의에서 결정하고 조성토지는 원칙 감정가인데 감정가 이하로. 그 다음에 요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것도 환지 예정지는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종전 토지가 있고 환지 예정지가 있죠. 자, 종전 토지를 갑이 소유를 하고 있고 이걸 A가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A랑 갑의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 권능을 옮겨주는 거.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은 정지가 되고 이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와서 이제는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 토지에서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가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은 정지가 되고 이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제 환지 예정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화이팅! 힘내십시오. 표정들이 안 좋네. 환지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본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기본서를. 환지는 다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5번.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죠? 새 거랑 헌거. 새 거랑 헌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막 수용이랑 환지가 문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진도대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또 수용 방식이죠. 자,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죠. 자, 시행자는 누구든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민간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동의를 받죠.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선수금. 그리고 선수금을 받을 때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리고 공공시행자는 면적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필요하죠. 4번 시행자는 학교 냄새가 나는데 공적인 냄새가 납니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죠. 감정가 이하로. 조성토지는 원칙 감정가로 하는데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그 다음에 15번 옳은 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원형지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성토지는 승인 받는 건 아니고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그냥 제출만 하면 됩니다. 원형지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데 조성토지는 그냥 제출만 합니다. 제출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규공단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추첨으로 공급할 수가 있죠.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원칙 감정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격을 산수평균하겠죠. 이게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적인 냄새가 나죠? 이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겠죠.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수용 보상금에 가름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토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런 사람들한테 뭐 경쟁 입찰시키고 추첨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렸던 게 요거 토지 상환 채권이랑 경쟁 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공적인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까지만 풀어보죠. 16번. 실시계획인데. 자, 실시계획 17번까지 가. 틀린 거. 실시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의견 듣습니까? 시군, 구. 의견은 밑에 사람한테 들어야 되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2번이 정답. 축척은 지적법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법률을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뭐뭐뭐가 막 의제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같이 의제받고 싶은 게 있으면 관계 서류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겠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며칠 안에 답변을 주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는 그 관련 서류들도 같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 10% 나왔죠. 10%. 이런 것들 딱 보는 순간 아, 경미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건가?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증액이라도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정답이 2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 요거는 경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옳은 거.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시, 도, 대도시. 국장은 시, 도, 대도시.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을 관할 등 이거는 엄청 어려운 지문인데 2번 해설 한번 보시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통보, 제출하지 아니한다. 지문에 보면은 관리계획 결정 내용도 통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찍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 배운 적도 없는 걸 정답 찍으면 안 됩니다. 다 다른 거 보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계획의 허가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이랑 협의를 했죠? 그러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의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을 때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4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시행 면적 10%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죠. 대부분 10%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근데 20%니까 이거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는 해설 보시면은 역시 경미한 사항은 10%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년. 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번 1년 그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지금 뭐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이제 개발법 남은 부분 풀고 정비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기본서에 좀 밑줄 다 쳐놨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본서에 밑줄 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요약서에 있는 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서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에 오시면은 다음 주에 다시 환지는 설명하고 정비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